오늘은 6장 공격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비공개인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 예를 들면 스트림 암호와 이제 블락 암호 이런 게 있었죠. 뭐 데스니, AES니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키를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하고 전혀 좀 성격이 전혀 다른 형태의 암호 알고리즘인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 또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7장부터 RSA니, 엘가마리니 등등의 이제 비대칭키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할 텐데, 6장에서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리, 그것도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을 약간 이제 간략하게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실용적인 측면이나 또 알고리즘의 중요성, 또 이 비대칭키 또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정수론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 또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뤘던 그런 대칭 또는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수는 뭐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유클리드 호재법 정도 하고, 몇 가지는 이제 뭐 이걸 증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일단 수학적인 사실들만 몇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수론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성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칭 암호 기술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하는 두 당사자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대칭 암호 기술은 두 당사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할 때 쓰는 키하고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이 인크립션의 알고리즘이나 복호하는 디크립션의 알고리즘, 두 가지 알고리즘이 상당히 유사하죠. 거의 비슷하고, 단지 그걸 거꾸로 뭐 계산한다 할지 그건 이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 뭐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키를 서로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채널로, 일반적인 채널이 아니고 데이터가 주고받는 채널이 아니고 별개의 이제 안전한 채널로 이제 이런 키를 주고받아야 된다. 몇 가지 이제 단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은 그런 단점들을 이제 우리가 제거하고 공격키 알고리즘이 주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장점들을 잘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도 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다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금고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앨리스와 밥이 둘 다 동일한 자물쇠를 잠궈 놓는데, 동일한 키를 가지고 이 금고에다가 누구라도 이제 밥이든 앨리스든
집어넣어 놓으면 두 사람은 그걸 열어서 이제 내용물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이런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장점을 보자 그러면 이제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AES나 뭐 트리플 S 이런 것들은 안전하면서도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게 이제 가장 대칭 암호 기술의 장점이죠. 거기에 비하면 단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키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송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별도의 채널,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두 사람이 공유하는 그 키가 적절하게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분배되어야 된다. 제3자가 중간에 그걸 알게 되면 결국은 뭐 암호화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키 분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관리되는 키 수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 키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그 그룹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각자 서로 비밀키를 가지고 별도의 사람들하고 이제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룹 내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동일한 키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제 그 비밀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n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서로 다르게, 즉 나는 나머지 n-1 사람하고 별도의 이제 키를 가지고 각각 나눠 가지고 각각 고유의 비밀 채널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 그룹 안 네트워크 안에 n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총 2분의 n 곱하기 n-1개의 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핸드쉐이킹 lemma라고 하는데, 악수할 때 몇 번 악수해야 되느냐, 내가 뭐 여기 있듯이 6사람이 있다 그러면, 6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6명이 모든 사람 간에 악수를 하게 되는 경우의 가지수 세자 그러면 그게 15번이다. 15번이 필요하다. 6명이 모두가 악수를 하려면 그거하고 같은 거죠. 악수를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각각 이제 하나의 상식이 이제 맺어지는 거니까, 이걸 증명하는 건 뭐 별게 아닌데, 내가 나로부터 나 이외 사람은 n-1명이죠. n-1명인데 그게 모든 사람 n명이 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나로부터는 n-1개의 이제 키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에 그 내가 총 n명인 거죠. 그래서 n-1에다가 n명이 되는데 곱하기 n이 되겠죠. 근데 이때 두 번씩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세지는 거라고. 내가 나의 입장에서 한 쌍이 세진 거고, 또 그 상대방에서 나에 대해서 또 그 한 쌍이 세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2로 이제 나눠야 돼요. 2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핸드쉐이킹 랩마다 악수할 때 몇 번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정리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이건 보면은 n 제곱이 이제 들어가죠. n 곱하기 n, 정확히 말하면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수잖아요. 여러분들 자리구조 시간에 배웠을 텐데, 가장 큰 수에 해당하는데, n이 증가할수록 이 n 제곱 비례해서 이제 키의 개수가 필요하게 되는 키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물선 형태의 이제 숫자가 이렇게 사람 수가 n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이제 키의 개수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많아질수록 상당히 큰 수의 키가 필요하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키를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려고 할 때, 저 사람 키가 어떤 거였지 이제 찾게 되는 게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걸 이제 좀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텐데, 또 하나는 이제 부인 불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일한 키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앨리스와 밥이 뭔가를 했을 때 누가 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이제 책에 나온 대로 앨리스하고 밥인데, 앨리스는 일반 고객이고 밥은 TV 판매하는 그 판매 대리점인가 보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밥한테 TV를 주문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개인 그 대칭키의 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앨리스가 그 TV를 반납 돌려주고 다시 돈으로 이제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는데, 밥이 이제 그걸 거절하는 이런 상황일 때 그냥 앨리스가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가지고 소송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 앨리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밥이 나하고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헤드가 하지도 않은 주문을 밥 스스로가 가짜로 주문을 해가지고 TV를 나한테 보낸 경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앨리스가 했는지 밥이 했는지 그 주문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앨리스와 밥은 둘 다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그 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밥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은 이제 물론 양심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동등한 그 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 부인 불가인데,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런 부인 불가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이제 앞으로 배울 거에서는 이런 부인 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설명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게 되는 거죠. 즉, 개인키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그런 부인 불가를 지는 전자설명이 갖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에는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하고 거기에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죠. 장단점은 이제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 단점은 키를 서로 분배하는데 별도의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만 비밀키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랄지,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키를 관리해야 되는 키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n제곱에 비례해서 참여한 사람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부인 불가 같은 걸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대칭 암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비대칭 암호 기술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비밀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하고는 이제 다르게 뒤에서 나오겠지만, 한 사람이 키의 쌍을 갖는 거예요. 공개해 놓을 키하고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자기만 몰래 가지고 있을 개인 키, 비밀 키하고 이렇게 키의 쌍을 가지고 이제 암호화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은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공개 키는 공개를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그 공개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편함에 이제 책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공개 키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함을 공개 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이제 이용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이 우편함이 암호 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이제 우편함에다가 우표를 넣는다. 편지를 이렇게 우편물을 집어넣는 것을 암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우편함을 소유하고 있느니, 즉 이 우편함에 대한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겠죠. 즉 이 공개키의 실질적인 소유자, 실제 소유자만이 열어볼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비밀키인 거죠. 즉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 키라고 하는 거하고 본인의 개인 키 또는 비밀 키라고 하는 거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이제 키를 갖게 되는 거고, 공개 키는 말 그대로 이제 공개해 놓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제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공개 키하고 쌍으로 되어 있는 이 비밀 키를 가진 사람만이 이제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기존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암호화 알고리즘을 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뤘을 아주 고대로부터 뭐 시즈 아모니 등등 이렇게 암호를 다 사용해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하고 분코하는, 암복호 키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비대칭인데,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본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최초로 이제 생각해낸 게 1976년에 DP 헬만 메르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이런 걸 생각하고 공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영국 정부에서 이보다 빠르게 이런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미 생각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비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공개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DPL만 메르클이라고 하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 장을 연 사람들이죠. DPL만 메르클. 그래서 이제 기술, 비대칭 암호 기술 원리를 좀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키가 대칭 키에서는 하나였는데 모든 개인이 하나씩 갖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대방하고 이제 공유해서 이제 갖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공개 키, 퍼블릭 키라고 하죠. 개인 키, 프라이빗 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는 K하고 펍 이렇게 퍼블릭,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K하고 PR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 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은 아니에요. 요 두 개의 쌍은 어떤 수학적인 걸로부터 서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떤 수학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키로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인크립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크립션된 암호화된 암호화 메시지는 이 디크립션 상태에서는 개인 키를 가지고 이제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암호화할 때 쓰고, 공개 키는 개인 키는 복호화할 때 쓴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항상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개 키는 공개해놓고 남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남이 다른 사람이 좀 이따 보겠지만, 앨리스가 밥한테 메시지를 보내려 그러면, X라고 하는 메시지를 밥한테 보내려 그러면 자신의 키를 가지고 암호하는 게 아니고 밥의 공개 키로, 이가 이제 밥도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라이빗 키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공개 안 하고. 퍼블릭 키는 이제 공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 밥의 공개 키를 가지고 X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 밥은 이 프라이빗 키로 그걸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처음 접하게 되면 항상 헷갈리는데, 개인마다 암호화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은 이런 키의 쌍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 공개 키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하는 거고, 프라이빗 키, 개인 키는 자신만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건 고유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이제 공유하지 않아요. 대칭 키에서는 그 프라이빗 키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상대방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그래서 이제 대칭 키인데, 비대칭 키에서는 개인 키는 공유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이 소유한다. 남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공개 키를 공개해 놓음으로써 남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려 그러면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우체통이 비유했잖아. 내 우체통을 걸어놓으면 네가 거기다 집어넣어라. 즉 내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넣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끌어볼 테니까 프라이빗 키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가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공개 자물쇠와 개인 자물쇠를 가는 근거로 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지만 별로 딱히 약간 우체통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걸 우리가 흔히 자물쇠를 두 개를 놓고 하진 않잖아요. 되게 보면은 자물쇠 하나 있는 경우에 두 개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를 두고 앨리스와 밥이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잠그고 열고 한다는 건 좀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요. 아까 오히려 우체통이 훨씬 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키 또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암호 기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수학적인 기반을 근거를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일방향 함수를 기반으로 한다. 일방향 함수.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는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고 있는 유명한 일방향 함수가 두 개 있죠. 두 개라기보다 이제 중요한 일방향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정수의 인수분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반 정수는 아니고 아주 큰 정수죠. 뭐 읽을 수도 없는 1024비트짜리 그 숫자 비트로 표현되는 수랄지 아무튼 엄청나게 큰 수를 특히 소수로 되어 있네. 소수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짝수이면 2로 다 나눠져 버리니까 뭐 인수분해가 그냥 돼버리는데, 그런 소수의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5 이렇게 두 개 다 소수죠. 그래서 15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두 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합성수를 만드는데, 이걸로부터 이 두 개를 인수분해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이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죠. 15 정도야 뭐 차례로 2, 3, 4 쭉쭉 하나씩 해가지고 다 곱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다. 뭐 2의 천승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짝수니까 이제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레벨의 큰 수라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인데, 이런 수들의 곱이다 그러면이 뭔가 있을 때 이 수가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을지를 푸는 게 이제 정수 인수분해 문제인데, 그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 쉽게 풀리지 않는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정수 인수분해 문제인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RSA라고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일방향 함수가 이산대수 문제. 이산대수.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게 이제 기반하고 있는 들이 뭐 DPL만 아까 이제 그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DP와 헬만이 만들었던 키교환, 그 다음에 엘가말이랄지 타운곡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산대수 문제는 뭐 뒤에 나올 테지만 뭐 A의 X승이 B다. 그리고 또 모듈로 M에서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산대수 문제인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A의 X승으로부터 B를 구했을 때 모듈로 M에서 나중에 이제 B로부터 이 X를 구하는 거예요. A의 몇 승을 해야 B가 나오냐 할 때 X를 구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이산대수 문제의 특징이 이제 이걸 일방향 함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원웨이 펑션을 용어로 하고, 그 의미가 이거예요. fx, y = fx는 계산이 쉬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두 수를 큰 소수를 곱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이 수 결과로부터 역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어떤 수와 어떤 수가 곱해졌는지 이걸 밝히는 게 인버스죠. 역함수죠. 그 역함수를 구하는 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수에 x승 했더니 b가 나오더라. 어떤 모듈로 MSI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이제 쉽습니다. a를 x번 뭐 계산하는 거 자꾸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는 쉬운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하는 역함수를 구하는 즉 b로부터 a하고 b는 주어지는데 몇 번 곱해야 b가 나오느냐 이걸 x를 구하는 거. 여기는 c로부터 a하고 b를 구하는 거. 이렇게 역으로 구하는 것이 인피저블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실행 불가능하다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성격을 갖는 함수를 원웨이 펑션, 일방향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으로부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키쌍을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암호화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사 이런 것들을 다 알려졌다 하더라도 요거 A, B와 X를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쌍으로 만들어진 키를 얻어내기 힘들다. 비밀 키를 얻어내는 공개 키가 설사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어지지만 비밀 키를 추측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쉽다 하고 실행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쉽다라고 하는 것은 쉽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좀 나왔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즉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문제가 풀이가 쉽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고, 실행 불가능,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걸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 풀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계산적으로 쉽다, 계산적으로 컴퓨테이셔널리 임피더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흔히 이제 효율적이고 쉽다라고 하는 것은 당 시간이 걸리냐 아니면 지수 시간이 걸리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죠. 당 시간은 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아까 n 3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게 당 시간인 거고, 지수 시간은 뭐 2의 n승 이런 식으로 3의 n승 이런 식으로, 이런 수들은 엄청나게 커지면 n이 커지면 얘들은 아까 뭐 제곱이면 이렇게 되죠. 근데 2의 n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죠. 그래서 n이 좀만 커져도 예를 들면 n이 100이다 합시다. 100의 제곱은 얼마 되죠? 100의 제곱은, 근데 2의 100승은 어째요? 엄청나게 큰 수죠. 이 두 개가 즉 n이 밑에 들어가냐 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 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형태로 되면은 당 시간이라 해서 쉽다라고 얘기하고, 2의 100승처럼 지수 시간으로 걸리는 게 되면은 이렇게 임피저블하다, 불가능하다, 실행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데는 당 시간이 걸리는데 반대로 하는 것은 지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일방향 함수의 특징이고, 그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수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정수 인수분해 큰 수를 인수분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산대수 문제다. 그 실제로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큰 문제 기본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키 암호학에서 실용적 측면을 좀 보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니까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호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 앞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앨리스가 밥한테 두 사람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송신자, 수신자예요. 받는 사람. 그때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당연히 이제 송신자인 앨리스가 X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이제 암호화해서 보내야 되는데 대칭키인 경우는 앨리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그냥 암호화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 밥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서로 공유하는 키가 없어. 서로 공유하는 키가 없고 다만 밥이 공개해 놓은 키가 있죠. 공개해 놓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밥은 밥 각각 개인들이 두 개의 쌍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 중에 이제 퍼블릭 키는 공개를 해놓는 거예요. 그 공개 과정을 지금 이렇게 펴놨는데 밥이 앨리스한테 키를 보내는 형태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사용하죠. 보내서 키를 보내면 공개 키를 보내면 앨리스가 이제 이 공개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 공개 키 사용하는 인크립션 방법이죠. 암호화 방법을 공개 키로 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인크립션 아주 단순해요. 그냥 뭐 곱하기 지수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막 십몇 라운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막 거쳐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이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에 비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키를 구하는 게 힘들지 암호화 방법은 아주 심플하다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Y라고 하는 암호화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게 되죠. 이건 이제 암호문이니까 제3자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없죠. 그냥 랜덤한 이상한 숫자에 불과한 거죠. 밥은 이제 자신의 공개키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쌍을 주는 대칭 프라이빗 키로 이것을 이제 해독 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개는 다르지만 수학적인 묶음이 있어요. 두 개가 어떤 동일한 수학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지만 이제 복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Y를 암호문의 Y를 대상으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디크립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X라고 하는 메시지를 얻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키를 서로 비밀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공유하는 키가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공유해야 되는 게 그냥 퍼블릭 키는 안전하지 않은 그냥 네트워크상에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오히려 보면 앨리스가 이 이게 공개키가 밥 것인지를 확인해서 인증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엉뚱한 놈이 이 공개키를 보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키가 진짜로 밥의 것인지 그게 우리가 이야기는 그걸 인증해주는 게 공인인증서예요. 여러분이 쓰는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서로 내가 어느 사이트에 가서 뭐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뭘 구매하려고 한다 했을 때 공인인증 사용하잖아요. 또 은행 뱅킹 이야기할 때 그때 나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보내서 이제 그쪽에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그때 내가 진짜 밥인지를 증명해 주는 게 이 공인인증서라고 해. 그 공인인증서는 이제 키사에서 관리를 최종적으로 하지만 중간에 있는 뭐 S사인 몇몇 기관들이 그 인증서를 발급해 주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개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개키가 밥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증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이게 진짜 밥의 공개키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암호화죠. 아무튼 암호는 이런 식으로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나중에 이제 이게 전자설명하고 일단 또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복잡해지는데 왜냐면 전자설명 때는 자신의 키를 가지고 자기를 이제 선자 서명에 붙이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암호화를 하려고 그럴 때 메시지가 있으면 상대방 내가 보내려고 하는 이 수신자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암호한다는 거예요. 수신자의 그리고 암호해서 보내면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복호한다. 이 프로토콜이
암호하고 복화하는 이 프로토콜이 여기서는 두 개 다 이제 밥에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쓰이는 거예요. 나의 우체통을 걸어놔야 돼. 그래서 그게 확실히 밥 것이라고 하는 밥의 우체통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은 이 공인인증서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그 메시지를 밥이 와서 이제 그걸 열어야 되겠죠. 밥의 본인의 프라이빗 키로 열어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기본 프로토콜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처음에 하면 약간 막 헷갈리기도 합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뭐 보안 메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기능이죠, 기능. 비대칭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지 이걸 사용했을 때 뭐 아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플러스해서 물론 당연히 암호화는 기본 둘 다 대칭키나 비대칭키나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는 것은 맞죠. 그 이에 이제 첫 번째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키 분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키 분배가 안전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서로 상호 비밀리에 공유해야 되는 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개 키는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그다음 이제 부인 불가를 이제 보장해 주죠. 이게 다 이제 시그니처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인데 전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설명을 하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약간 아이디어는 약간 프라이빗 키가 있잖아요. 프라이빗 키는 본인만 갖고 있는 거잖아. 대칭 키에서는 그 동일한 키를 상대방도 갖고 있어서 나라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도 나하고 동일한 키를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제3자는 알 수가 없는데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 프라이빗 키, 개인 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 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인지를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게 부인 불가,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는데 개인 키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면 반드시 이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메시지 무결성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기능들이 이제 메시지 무결성은 메시지에 제3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손질하지 않았다. 100원이라 썼는데 이걸 1000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신원 확인도 마찬가지로 전자 설명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물론 이제 암호화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단점은 이 암호화에 있어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이냐? 느리다 이 말이야. 대칭 AES나 데스처럼 트리플레스 이런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은 속도가 아주 느리다. 1000배 느리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사용되는 것은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섞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요즘 하이브리드가 유행이죠. 전기와 기름을 함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하이브리드 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대칭 키와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을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쓰는 겁니다. 둘 다의 장점을 살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뭐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렇게 암호화 이외에 다른 이제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키 교환이나 전자서명 같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이 키 교환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대칭 키를 교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암호는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키 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안전한 키 교환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대칭 암호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채널. 근데
그때 그 키를 갖다가 메시지로 보고 비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비대칭 키로. 그러면 안전하게 그 키를 대칭 암호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해 가지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키를 메시지를 보고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다 그 메시지를 공유하게 되니까 즉 그게 이제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의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는 이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진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게 사전적인 작업인 거죠.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별도의 안전한 채널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키 교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니까 그게 키 교환이 별게 아니라 그냥 암호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 단계로 대칭기에 사용하는 키를 사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실제로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속도가 빠른 걸 보장해주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해주는 거죠. 아까 이제 뭐 공개키 인증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증서가 이제 그 대칭키가 누구 건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서 우리가 인증서를 이제 인증기관이 발급해주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믿고 공개키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프로토콜 한번 보죠. 두 단계로 이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위한 키 교환이 있고, 이때 키는 뒤에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암호화에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의 키를 이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하죠. 이 부분은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뒷부분에 AES라고 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할 때 사용할 키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죠. 앨리스가 이제 그 키를 어떻게 이제 랜덤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을 이제 밥한테 보내야지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 안전하게. 그 안전하게 보낼 때 이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키 암호 쌍으로부터 공개 키를 갖다가 앨리스한테 보내주는 거죠. 앨리스는 이 키를 갖다가 메시지로 보고 이놈을 그냥 암호화 해버리는 거야. 밥의 공개 키로. 그래서 이제 그놈을 보내주게 됐죠. 제3자가 와서 이제 보더라도 이제 키를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밥은 이 Y1이라고 하는 암호화 메시지를 자신의 프라이빗 키로 이 퍼블릭 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Y1을 복호하게 되면 K를 얻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이제 키를 이제 공유하게 되잖아요. 대칭 키 암호화에 사용할. 그 다음에 여기 단계가 이제 끝나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는 X인 거죠.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은 암호 알고리즘 AES를 쓰는 거야. AES에서 쓰는 키를 이용해 가지고 둘이 이제 공유하게 되니까 X를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 밥은 그 전송되어 온 암호화 메시지인 Y2를 동일한 키로 AES 알고리즘에다 복호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돌리면 실용적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X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해서 대칭 암호에 사용하는 키를 사전에 먼저 한번 안전하게 교환을 하고, 그 교환된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키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섞어 쓴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프로토콜 진행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텐데, 특히 암호화 프로토콜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보게 되면 이제 익숙해져요. 처음에 보면 약간 이제 낯설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어려운 건 없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열어놓고 보죠. 앞에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그러면 앞에 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일단 비대칭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동일한 말을 그랬어요. 이것은
일방향 함수에 기반을 둔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닌 일방향 함수라고 하는 거죠. 일방향 함수의 특징은 한 방향으로는 계산이 빨리 되지만 그 함수를 이용해서 즉 x를 인풋으로 f 함수를 계산하는 해서 y를 구하는 건 쉽지만 역으로 역함수를 이용해서 y를 집어넣고 원래의 x를 구하는 것은 지수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알아내는데 몇십 년 걸린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 알아내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방함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책에서 세 가지 계열이라 그랬는데 사실 타운곡선하고 이산대선은 같은 문제, 좀 더 일반화된 것 뿐이지. 그래서 그리고 크게 보면 두 가지 계열인데 하나는 인수분해, 정수 인수분해, RSA가 이제 그거죠. 아주 큰 두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합성수로부터 이걸 인수분해하는 게 쉽지 않다. 인수분해하는 게 이산대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AX, Y 모듈러가 있어. 모듈러 M에서 모듈러 M도 상당히 큰 수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하면 안 돼. 그냥이면 쉽게 풀리는데 이 모듈러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듈러에서의 이렇게 AX승을 해서 Y를 구하는 건 별게 아니죠. AX번 곱해가지고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A하고 Y, M이 다 주어졌을 때도 이 X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A를 몇 번 곱해야 Y가 나오느냐 했을 때 실제로 이 X번 곱해봐야 알아. 근데 X가 아주 큰 수다 그러면 A의 1승, A의 2승, A의 3승 이렇게 일일이 다 곱해가지고 A의 X승 해봐야 이놈이 Y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일이 다 해보는데 시간이 이게 아주 큰 수이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이 X를 이게 천승번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큰 수면은 이게 천승번을 해봐야 되나.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으면 이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암호 알고리 하나를 작살낸 거지.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없어. 일일이 하나씩 해보는. 물론 약간씩은 빨리 하는 방법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 넣어보고 하고 2 넣어보고 하고 3 넣어보고 4, 5승, 6승, 7승, 8승 해갖고 다 해봐야 그래서 Y가 나와야 그때서 이 X를 1000번 곱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2에 1000승번 해봐야 아는 거예요. X가 2 1000승이니까. 정수 인수분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에 A하고 B를 곱해서 C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두 수의 쌍을 다 해봐야 돼. 즉 1은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2, 3, 2, 4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물론 2도 의미가 없죠. 왜냐면 다 짝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3부터 해고 3, 3, 3, 4, 3, 5 쭉 해보고 아무튼 모든 수의 A하고 B가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해봐야 이 C를 구해졌을 때 그때 A, B가 그거구나 라고 하느니 즉 C로부터 쉽게 A, B를 딱 구하는 방법이 없다고. 결국 이쪽 A, B의 쌍을 브루트포스하게 모든 수의 쌍을 다 곱해봐야 그래서 어떤 게 C가 나오면 그때 가서야 이때 A, B가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다는 거예요. 딱 C가 주어졌을 때 그냥 A, B를 바로 딱 빨리 알아낼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알아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RSA 정수 인수분해라고 하는 일방향 함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암호 알고리즘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운곡선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타운곡선 이론은 나중에 이제 사실 상당히 수학적으로 어려운 분야여서 이쪽을 수학으로 전공자들이 아니면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긴 합니다. 오늘도 이걸 수학적으로 배울 건 아니고 나중에 가서 간단하게만 제가 언급을 할 텐데 기본 원리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운곡선이라고 하는 기하 내에서 타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수의 체계로 타운곡선이 정의되는데 그
거기에서 점을 이동하는 그 계산 공식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처음에 어떤 점으로부터 그 계산을 그 수식에 넣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점으로 왔다가 또 이 점으로 갔다 자꾸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최초의 점으로부터 몇 번 그 수의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점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쉬워. 이 점으로부터 그 수식에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이제 이 타원상에 있는 점들을 왔다 갔다 하다 마치 최종적으로 뭐 10번 했다 하면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타원곡선에서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방향으로 계산하는 게 뭐냐면 몇 번 움직이느냐. 이 시작점이고 끝점이다. 근데 몇 번 연산을 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느냐. 어떻게 이거가 또 비슷하죠. 몇 번 곱해야 y가 되느냐. 이 점으로부터 몇 번 그 연산을 해야 이 점으로 오느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이산대수 문제. DPM만 여기서 사용하는 이산대수 문제하고 타원곡선에서 사용하는 이산대수의 문제는 개념은 비슷하다. 다만 이제 여기는 A, 여기는 X선이죠. 근데 여기서는 타원곡선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연산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연산을 몇 번 했느냐. 여기는 그냥 그 연산이 곱하기에 불과하지만 거듭제곱성에 그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좌표상에 있는 점이 이제 오는데 막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몇 번 했느냐를 찾아내는 거지. 아이디어는 비슷하다. 다만 이걸 타원곡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산대수를 일반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연산을 더하기도 할 수 있죠. A 몇 번 더했는데 A 몇 번 더한 연산은 금방 깨져버려요. 곱셈은 되는데 덧셈은 안 돼. 그건 금방 그건 일방향 함수가 아니야. 역함수도 금방 계산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연산에 따라서 이산대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크게 보면 인수분해하고 이산대수라고 하는 타원곡선을 포함해서 이런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즉 일방향 함수의 특성을 사용해서 공격형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다음에는 이제 공격형 암호 알고리즘의 보안 수준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그 특정한 보안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키 길이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이걸 한번 봐보자는 거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n비트 보안 수준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n비트라고 하는 것은 그 암호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n승계의 단계가, 즉 어떤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지수성인 거죠, 봤을 때. 그래서 n비트면은 지수성의 연산을 해봐야 이제 그 암호 알고리즘을 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을 n비트 보안 수준이다 그러면 이 n승계의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80비트의 암호화 수준, 128비트의 암호화 수준, 192비트의 암호화 수준, 256비트의 암호화 수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즉 2의 80승계의 연산을 해봐야 된다. 이런 곱하기는 2의 80승번 해봐야 그 암호화를 어떤 키를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저번 옛날에 이야기했죠. 뭐 집에 있는 그 번호키 같은 경우에 이건 팩토리얼 기였잖아요. 9개인가? 숫자만 따지면 10개죠. 숫자만 따지면 0부터 9까지 물론 뭐 샵하고 별표도 있긴 하지만 0부터 9까지 있으면은 10 곱하기 뭐 9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해서 10의 팩토리얼 승계였는데 10의 팩토리얼은 사실은 2의 10승보다 커요. 이거는 지수승보다 더 큰 거라고 사실. 어쨌든 지수승계 이런 아니구나. 키 길이가 3개짜리다 그러면 8승까지죠. 이렇게 19, 8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이제 키 길이에 따라서 그
브루트포스하게 어택하는 방법들의 가짓수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키 길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흔히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다 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이진수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거잖아요. 000도 넣어보고 111도 넣어보고 나중에 999까지 넣어보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2의 80승계를 해야 된다. 80승번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간을 요구하겠죠. 128비트면 더 2의 128에 해당하는 이런 정도의 키를 집어넣어 봐야 된다. 그게 실제로 키에 해당하지 않은지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레벨이라고 하는 게 AS나 데스처럼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그 키 길이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키 길이가 즉 80승 비트의 암호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는 80비트면 돼. 128비트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128비트의 키 길이면 돼. 즉, 이 보안 수준과 키 길이가 같은 크기이면 그 레벨의 보안 수준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 세 개가 이제 다 비대칭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건데 RSA, 엘가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제소 문제고 인수분해 문제 이게 엘립틱 이 앞에 보면 다 같은 2단대주기 때문에 뒤에 비슷한데 앞에 2C만 붙으면 다 엘립틱 커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엘립틱 커브 타운 곡선이다. 타운 곡선의 DH다. 타운 곡선의 DSA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보면은 이 80생 비트에 해당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암호 RS에서는 1024비트에 해당하는 키 길이를 사용해야 된다. 갭 차이가 꽤 크죠. 그러니까 이런 80승, 2의 80승에 해당하는 강도의 연산이 필요할 정도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RSA라고 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키 길이가 1024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24비트. 그래서 훨씬 큰 길이의 키 길이에 해당하는 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키가 이렇게 길어지면 그 말은 아주 큰 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계산할 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기본적인 단위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얘는 그냥 80비트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작은 수를 가지고 연산이 이루어지죠. 대칭키. 근데 비대칭키는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동일한 이렇게 80비트에 해당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를 사용해야 된다. 엘립틱 커브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같은 비대칭 키임에도 불구하고 요거의 2배 정도에 120, 160 훨씬 요거에 10분의 1에 해당되죠. 거의 짧은 키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엘립틱 커브는 비대칭 키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짧은 키 길이를 요거 2배 정도만이 2배 정도만 길이만 하더라도 요 정도의 레벨의 보안 수준을 지켜주기 때문에 더 작은 수로 여기 위에 두 개의 얘들 RSA나 엘가말보다는 훨씬 적은 비트의 키 길이 작은 수를 가지고도 연산이 가능하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키 길이가 대칭 키에 비해서 훨씬 비대칭 키는 큰 키를 사용해야 된다. 즉 아주 큰 수에 해당하는 수들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큰 수를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있어서 보면은 키 길이가 요거 1024비트를 사용했다가 3072를 사용한 키 길이를 보면 3배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수행 시간은 3의 3승배로 늘어난다. 키 길이의
3의 n승배, 즉 키 길이가 10배 늘어났다 그러면 3의 10승배로 속도가 증가한다. 키 길이가 길어지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애들은 긴 메시지, 뭐 동영상을 또는 긴 텍스트를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보낼 때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산량이 많아져 그래. 아주 큰 수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부하를 느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형태로 얘들은 다른 목적으로 주로 쓰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실제로 이제 이런 아주 큰 데이터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래야 이제 아주 작은 수는 아니죠. 이거에 비해서 작다는 거지. 이런 키 길이나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했던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게 되는 기본적인 정수론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